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레니게이드 디젤 1.6입니다. 이 레니게이드의 뜻이 변절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갖고 온 이 1.6 디젤은 변절자가 확실해요. 이 지프라는 브랜드가 오프로드에 굉장히 최적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1.6 디젤에 심지어 전륜구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프로드 어떻게 가라는 거야. 드라이브 셀렉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거야 했는데 이 차는 도심형 모델로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프로드도 가지 않고 와인딩 코스도 사실 타봤는데 도심 주행 위주로 간선도로랑 도심 주행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면부는 원형 헤드램프와 세븐슬롯 그릴이 그대로 적용됐죠.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가 적용됐고 하이 트림은 할로겐입니다. 범퍼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거든요. 방향지 시등이 위치하는데 덕분에 차체가 넓고 낮아 보입니다. 코너링 기능이 포함된 안개등이 범퍼 하단에 위치합니다. 측면 모습은 전체적으로 각이 살아있죠. 전형적인 투박스 형태고 휠하우스 쪽도 각을 줘서 오프로드에 강할 것처럼 보입니다. 레니게이드 마크가 부착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큼지막하게 생겼는데 시야 좋습니다. 시야 좋고요. 좌측만 끝에 부분에 약간 광각 처리를 했습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투란자가 들어가고요. 2로 60R 17 사이즈입니다. X자 형태의 테일램프가 적용됐고요. 이 디자인은 실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범퍼 하단 좌우측에는 후진등과 후방 안개등이 적용됐습니다. 자, 실내에는 여기저기 지프 시그널이 있어요. 원형 헤드램프와 세븐슬롯 그릴, 요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정말 많은데 스피커에도 있고 룸미러 옆에도 있고 이 머리 위쪽 공간에도 있고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보여드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 어쨌든 이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만큼 좋은 건 없죠. 시트 가죽 질은 보통 수준이고요. 몸이 안 밀리는 스타일의 가죽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지가 잘 되고 편합니다. 사륜구동이 빠졌기 때문에 지프 셀렉터가 따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핸드폰을 넣게 혹은 다른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작은 수납함으로 바뀌었고요. 원래 기존 지프 셀렉터에는 오토, 스노우, 샌드, 머드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 이 차에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차 크기에 비해서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좀 두껍기도 하고요. 센터 암레스트는 확장이 되거든요. 상당히 잘 해놨어요. 근데 반대로 선바이저 확장 기능은 빼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드나드는 입구는 좀 좁아요. 근데 실내 공간은 머리 공간이 넉넉해서 그런지 그렇게 답답하진 않습니다. 뒷좌석은 제가 173이거든요. 제 키 기준으로 앞좌석을 맞췄을 때 2열 공간은 무릎에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이 525리터고 확장 시 2열 폴딩 시에는 144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이 트렁크 우측의 실내등 같은 경우는 빈 스위치예요. 이것도 하나 빼서 절감을 한 거죠. 엔진은 1.6 멀티젯2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갔고요. 최고 출력 120마력, 최대 토크는 32.7kgm입니다. 변속기는 6단 DCT고요. 연비는 리터당 15.6km입니다. 경쟁 모델인 미니 컨트리맨을 보면 쿠퍼 D 트림이 2.0 디젤에 150마력, 그러니까 1.6에 120마력이나 2.0에 150마력이나 그게 그건데 크기는 컨트리맨이 조금 더 크고 대신 휠 베이스는 10cm가량 더 깁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에서는 컨트리맨이 좀 더 우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크기는 아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컨트리맨보다 연비가 높아요. 대표적으로 연비 잘 나오는 모델이 푸조 2008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17km니까 준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레니게이드 라인업은 2.4 가솔린은 2륜 모델 2개, 4륜 모델 하나, 1.6 디젤 같은 경우는 2륜 모델만 2가지입니다. 총 5가지 트림으로 제공이 됩니다. 현재 보시는 모델은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3,860만원이고요. 아래 트림은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레니게이드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차를 사기로 마음 먹었는데 가솔린을 사야 될까, 디젤을 사야 될까, 4륜, 2륜?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세금만 조금 짚어드릴게요. 1.6 디젤은 1년에 29만 1,000원 정도가 들어요. 2.4 가솔린은 1년에 61만 4천원 정도입니다. 1년에 한 30만원 넘게 차이가 나죠, 세금에서. 방지턱 넘는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이 엔진은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엄청 조용하고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되고
시끄럽긴 시끄러운데 어쨌든 이제 질감 자체가 냉간 시에는 좀 엔진음이 거친데 열받고 나면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가속 느낌은 일단 한 2000rpm 정도가 되면서 토크가 확 나오거든요. 1000rpm 대 한 1500 이하 rpm대로 운전하실 때는 약간 좀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00rpm 즈음으로 하면은 꽤나 잘 나갑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브레이킹 시에는 약간 좀 노즈 다운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뭐 SUV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풀가속을 하게 되면은 4000rpm 정도에서 시프트업을 하거든요. 근데 변속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동 변속을 해보면 DCT다 보니까 수동 변속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나름의 운전 재미가 있네요. 마력은 120마력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뭐 나름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것 같고, 전자식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은 그냥 뭐 보통입니다. 보통인데 뭐 의외로 그래도 이 핸들링 느낌이 재미가 있네요. 예, 의외로 재미가 있고, 그리고 락투락은 2.6회전 정도 됩니다. 시트가 몸을 잘 지지해 주는 것 같아요. 이 가죽 자체가 약간은 거칠고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되게 좀 몸을 지지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와인딩 코스에서도 몸이 밀리지 않게 이렇게 잘 돼 있고, 이 차 눈밭에 세워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그 눈 쌓여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자, 연비 테스트 하는 김에 리뷰도 좀 같이 해볼게요. 우선 이 차는 소형 SUV죠. 소형 SUV고 실제 크기가 투싼보단 작고 코나보단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트레일블레이저보다도 작습니다. 셀토스보다도 작고요. 티볼리보다 조금 크다 뭐 이 정도가 되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작아요. 작은 차인데 실내 딱 들어오면은 첫 느낌이 차가 왜 이렇게 크지? 진짜 차가 왜 이렇게 크지?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뭐 누가 타도 왜 이렇게 크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앞쪽에 윈드실드가 굉장히 바깥쪽으로 뻗어 있고 각도가 좀 서 있는 편이에요. 최근 나오는 SUV들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윈드실드를 굉장히 좀 날렵하게 이렇게 뒤쪽으로 각도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각도가 좀 서 있는 편이고, 실제로 이 지프의 어떤 박스카 형식의 이 시그널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실내가. 대시보드 위에도 되게 바깥쪽까지 뻗어 있고, 이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거 앞으로 뻗으려면은 몸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 앞쪽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1열 공간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타기 전에는 좀 이 차가 겉보기엔 크지만 실내는 좁겠지, 왜냐면 휠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열은 공간이 넉넉합니다. 반면 2열은 조금 이제 타이트한, 조금은 좁죠. 공간이 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급에 맞는 공간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 차체 크기를 가진 차량의 2열 공간이 이것보다 넓으면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2열 공간은 그럭저럭. 근데 2열 또 헤드룸은 굉장히 넓으니까 거주성에서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를 다시 돌아가 보면 가속 성능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가 120마력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달려보면은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풀하게 나가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냥 대열에 맞춰서 다닐 정도로는 충분해요. 예, 충분하고, 기존에 뭐 QM3도 90마력, 그 다음 뭐 푸조 2008 뭐 이런 차량들도 100마력 초반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 타보면은 충분하거든요. 이제 제한 속도로 넘어가는 영역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충분합니다. 저도 지금 그냥 평상시 다니다 보면은 초반 가속할 때는 조금 RPM이 높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편안하게 살살 달리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일상 주행할 때는 6, 700 아래로, 그러니까 뭐 1000 후반대로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래도 토크가 30은 넘기 때문에 토크 덕분에 좀 이런 동력 성능 괜찮은 것 같고요. 절대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타기에는 충분하고, 뭔가 막 펀 드라이빙을 즐기시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기존에 지금 2.4 가솔린 모델과 작년까지 팔았던 2.0 디젤 모델, 그 두 모델에는 ZF의 9단 변속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ZF가 사실은 변속기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인데 실제로 제가 자동 변속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걸 꼽아라 하면 저는 ZF 8단을 꼽거든요. 그만큼 완성도가 정말 높은 변속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희한하게 ZF 9단은 썩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썩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간 이제 6단 DDCT 같은 경우는 변속감이나 변속 충격 면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9단 변속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9단까지 다 사용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시내에서는 거의 뭐 한 6단 정도가 되면은 이제 7, 8, 9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가속 페달을 조금만 깊게 밟아도 다운시프트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6단 변속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따가 제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중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오! 지금 20km가 나왔어요. 벌써 지금 26.5km를 달렸는데 연비가 20km가 나왔고 주행시간 36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평균 속도가 50km 좀 안 될 것 같아요. 평소 50km 좀 안 될 때 20리터당 20km를 간다. 오, 상당히 괜찮은 연비네요. 중간 연비는. 자, 어쨌든 DCT는 괜찮다. 근데 이제 DCT 특성상 좀 울컥거림이나 출발 그리고 전후진 뭐 저속 영역 이런 때 저속이라고 말하는 건 제가 거의 서 있는데 가속 페달을 밟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 건데, 그럴 때는 DCT 특유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좀 떨리기도 하고 어느 정도 동력 전달이 이제 페달 밟기 전엔 끊겨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느 DCT를 다 타봐도 다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몇 년 타면은 자동 변속기보다는 아무래도 DCT가 조금 더 뭐랄까요, 낡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에서 쓰는 DCT 같은 경우도 몇 년 타다 보면은 이제 변속기가 좀 충격이 심해지고 이 엔진과 변속기가 딱 물려있는 상태에서의 진동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시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타다 보면 DCT의 특성상 조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브레이킹 성능은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이 차가 사실 가볍진 않거든요. 이 또래 차들, 또래 차라니까 좀 이상한데 국산 동급차들과 비교를 해보면 좀 무거운 편이에요. 이 차가 사륜구동이 포함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데, 그래서 조금은 걱정을 했어요. 분명 브레이크를 뭐 고성능 브레이크를 껴주진 않았을 테니까. 근데 브레이크 성능은 그냥 예상외로 괜찮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높이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브레이크 페달과 악셀 페달을 조절을 하다 보면 발이 살짝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트를 뒤로 살짝 뺐거든요. 또 시트를 살짝 빼고선 하니까 이 스티어링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스티어링 휠은 텔레스코픽까지 지원이 되는데 범위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시트 포지션 잡을 때는 페달과의 간격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페달과의 간격을 첫 번째로 하시고 페달이 잘 밟힌다 하면 그 다음 이제 스티어링과의 이 조절을 하는 거죠. 거리 조절을 시트백 각도를 통해서도 조절을 하고, 이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 기능을 통해서도 하고요. 뭐 스티어링 휠 하니까 좀 생각났는데 스티어링 휠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손이 작은 분들은 스티어링 휠을 잡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림의 두께도 그렇고 이 림을 지지하고 있는 스포크 있죠, 이 양쪽 스포크의 두께도 두꺼워요. 거의 진짜 뭐 M3, M4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 두께만큼이나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가죽 마감은 그냥 괜찮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손 크기에는 뭐 충분히 잡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분명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그 패드 시프트 자리에는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좌측은 노래 다음, 뭐 이전 이렇게 넘기는 버튼, 오른쪽은 음량 버튼,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지금 와이퍼 레버랑 방향 지시등, 이 레버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손가락이 짧은 사람이 아니에요. 손가락이 손 크기에 비해도 긴 편이고 손 자체도 작은 편은 아닌데 제가 잡을 때도 좀 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이 작은 분들 혹은 손가락이 짧은 분들은 분명 이게 안 닿아서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제가 딱 이 차 타자마자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쓱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레버가 앞쪽으로 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이빔이 쏴집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등이 킬라 했는데 하이빔이 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적응이 돼도 어쨌든 불편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거리를 조금만 더 짧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몇 미리 혹은 1cm 정도만 이쪽으로 스티어링 쪽으로 당겨 준다면
그럼 훨씬 더 조작하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로 뭐 버튼들 비어 있는데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최상의 트림 2.4 가솔린의 사륜 모델에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머지 모델은 여기 다 비어 있고, 이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인상을 늘 쓰고 있는 이유는 햇빛을 정말 못 봐요. 그래서 햇빛이 조금만 있어도 눈에 찡그리고, 그 찡그리면 여기 이제 미간에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표정이 맨날 안 좋아 보이고 하기 싫어 보이고 한데, 그래서 제가 햇빛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이 선바이저의 확장 기능 혹은 익스텐더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실제로도 눈부시거나 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시야가 확 제한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자, 앞쪽은 뭐 잘 가려주죠. 앞쪽은 가려주는데 옆쪽에 창이 굉장히 커요. 근데 확장 안 됩니다. 확장 안 되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나? 창문 반도 못 가려요. 창문에 한 40%나 가리나? 그러니까 익스텐더를 넣긴 너무 범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텐더 말고 이 자체가 확장이 되게 옵션을 넣어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차가 박스카 형태랑 비슷해요. 뭐 기아 소울이나 아니면 뭐 레이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박스카 디자인과 비슷한데, 그러다 보면 1열 유리창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틴팅을 진하게 하면 햇빛이 들어와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법규상으로 틴팅을 짙게 하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 기능은 꼭 넣어야 됩니다. 이 차가 이제 뭐 휠베이스도 짧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서스펜션 세팅이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요즘 추세랑 잘 맞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런 뭐 소형 SUV들 혹은 도심형 SUV들이 의뢰하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차감은 조금 단단한 편인데 방지턱 넘는 실력은 꽤 좋습니다. 예. 방지턱 넘는 실력은 꽤 좋고, 이 차의 최저지상고가 190mm예요 190mm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티볼리나 QM3 이런 차량들이 최저지상고가 한 165, 170mm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소형 SUV 그리고 도심형 SUV들은 무늬만 SUV이기 때문에 최저지상고를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는 마이너스 요인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차는 그래도 190mm이기 때문에 최저지상고가 좀 높아요. 접근 이탈각도 나름 괜찮고, 뭐 물론 트레이로크 모델에 가면은 이 레니게이드도 최저지상고가 뭐 210mm로 올라가고 접근 이탈각이 뭐 20, 30 몇 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 차량은 지금 오프로드 컨셉으로 나온 차량보다는 도심형 SUV로 나온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지턱 넘을 때 좀 마음 편하게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걸릴 것 같은데 싶은 데를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편하게 타기에, 도심에 우리나라 워낙 그 방지턱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곳 지나다닐 때 굉장히 편하게 다니실 수 있고, 턱 있는 거 앞쪽에 뭐 전면 주차나 후면 주차 할 때도 턱에 걸릴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최저지상고면. 오디오 같은 경우는 기본 오디오가 적용이 됐어요. 이제 9개짜리 오디오, 상급 오디오는 2.4 가솔린 사륜 모델에만 들어가고 이 차량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6개짜리 스피커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쓸만해요.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들을만 했다, 괜찮더라 하는 말씀 드리고,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긴 차량들이 이 고속 안정성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량은 휠베이스가 짧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속에서는 약간 스티어링 보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6 디젤 중에 상급 모델을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개방되는 영역도 크고, 이 개방 말고 유리 자체의 크기도 저 2열 머리 위까지 돼요. 뒤쪽에 머리 공간이 넓은 것도 또 장점이고, 대신 뭐 그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 네, 우선 시내 주행 연비인데요. 거리를 86.4km를 달렸고 평균 연비는 13km가 나왔습니다. 주행 시간이 3시간 18분이에요. 간선도로 주행을 마쳤고요. 거리는 65.9km로 왔습니다. 지금 주행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 했고요. 평균 연비가 18.9km가 나왔어요. 중간에 조금 가속도 해보고 테스트도 조금씩 하면서 왔는데 18.9km가 나왔으니까 지금 조금 덜 막히는 도로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연비가 나올 겁니다. 연비를 측정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9km니까 고속주행 위주로 그냥 살살 달리신다고 하면은 연비는 20km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지프 레니게이드 1.6 디젤 모델을 시승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날이 좀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래서 또 낮에 보는 모습이랑 밤에 보는 모습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조금 해가 진 다음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니게이드 1.6 디젤을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뛰어나진 않지만 의외로 코너링이 재밌는 운동 성능, 그냥 평범한 수준의 출력, 좀 단단해서 호불호가 갈릴 듯한 승차감, 소형 SUV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는 꽤 좋은 편이죠. 많이 막히는 도로에서도 10km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편의 장비랑 주행 보조 장치들은 좀 부족해요.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은 있는데 뭐 다른 능동적인 액티브한 이런 장비들이 빠졌습니다. 아마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 그리고 높은 효율성, 이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가솔린 모델에 비해 저배기량이기 때문에 갖는 이점도 좀 있을 거고요. 뭐 세금 같은 면에서요. 어쨌든 오늘 레니게이드 1.6 디젤을 시승했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